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빼고 재테크를 논할 수는 없다. 그만큼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 또한 지금 내 자산 형성의 80%는 부동산이 기여했다고 본다. 그래서 난 부동산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평생 해야 하는 필수 활동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 알게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누구도 이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는 누군가의 집에 임차로 들어가야만 한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즉, 부동산 매매와 임대 중 하나는 꼭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앞서 자본주의 시장 참여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을 놓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굳이 나눈다면 임대인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자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공급한 물건을 일정 비용을 내고 소비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우리는 매번 남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대표 자산이자 내가 살아가는 터전인 부동산까지 소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보다는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더 나아가 남들이 찾는 상품과 서비스를 전국 각 지역에 내놓는 생산자이자 자산가로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욕심을 조금 버리고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단순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머물러야 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1. 내 집 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디폴트 값이기 때문이다. 자산은 특히 내 집 한 칸은 렌트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다. 아직도 지불한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지금처럼 통화량이 매우 팽창하는 구간에서 2년 묶어놓은 전세금은 화폐 가치 전하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현재 LTV 이슈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전세 투자를 통해 앞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곳을 선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현재 LTV 담보대출 한도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월세로 접근해도 대출이자보다 임대료 월세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너지면 자산 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 어떤 자산을 산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보면 렌트를 했을 때 얻는 효용보다 소유를 했을 때 얻는 효용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남의 집을 렌트 후 거주한다는 것은 거주하는 동안 상대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상대는 나를 레버리지 대상으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는 상대에게 레버리지 대상이 된 만큼 상대적으로 자산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유이자 은행 대출과 무이자 대출격인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추가 자산을 사서 자본주의에 순응한 활동을 하고 누군가는 보조 역할만 한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은가. 뒤늦게 깨달으면 이미 늦다. 나 또한 결혼 당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때 임대인이 나를 레버리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감가만 되는 자산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기뻐했던 기억밖에 없다. 자산가들에게 내 집 마련은 디폴트 값일 뿐 다수의 부동산을 차근차근 취득해 총자산을 불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단기적으로 보면 오답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에 수렴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하는
돼 있어서는 렌트 개념보다 소유 개념을 접목해야 한다. 2.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형 자산이기 때문이다. 20년간 국내 시중 통화량 M2은 2001년 1월 711조 원에서 2020년 12월 3197조 원으로 약 4.5배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2001년 1월 33에서 116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년 전 3억 원을 가지고 서울 아파트 매매를 선택했다면 20년 뒤 자산은 10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나고, 전세를 선택했다면 20년간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 구매력 측면에서 1억 1천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기에 자산 격차는 약 10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가지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는 크다. 따라서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수 후 실거주를 하거나 대출한도 이슈로 매수가 어렵다면 전세 투자를 해서라도 내 집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본인이 서울 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축복할 일이다.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가야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나 역시 운 좋게도 서울 도심부에 직장이 있었기에 직주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을 공부할 수 있었고, 내 집 마련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시장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인데도 해당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편이다. 수요가 하락하는 지역은 앞으로도 가격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내 집 마련도 결국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거주 한 채는 국가가 허용한 비과세 전략 중 하나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오를 만한 지역 또는 앞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지역을 대체 매수하고 근무지 주변에서 임대로 거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 자산가들은 월세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인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발적 월세입자가 되어 목돈을 마련해 자산 투자 및 사업 확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1억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해 배당주를 매수해서 4, 5% 배당을 받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경매 분양권, 전세 레버리지 월세를 통해 차익 거래를 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을 은행처럼 활용하는 자산가들도 많다. 초반에는 대출을 일으켜 매수했으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 대출 원금을 전부 갚는다면 해당 부동산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은 현금흐름 차원에서 월세를 받고 있지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면 향후엔 반전세나 전세로 전환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시 현금흐름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은행에 예금하듯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는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부동산 담보가치도 상승하며 이에 따라 월세흐름 및 대출 한도도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단순히 내 집 마련 및 시세 차익을 얻는 수단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형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전 사례. 기회비용을 고려한 투자 재원 마련 사례. 2017년 서울 도심부에 있는 84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매수해 실거주 중인 지인의 실제 사례다. 8억 원대 매수한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에 육박하면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을 하던 지인이 있다. 지인의 평소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경기도 외곽에 한 단계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 것은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경기도 외곽지를 매수하는 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투자는 더 나은 주택을 사기 위한 노력의 집합체이며, 따라서 상급지 주택을 매도하고 중하급지 주택을 선택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에 남아있는 대출금은 그대로 두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만큼의 월세를 계산하여
반전세,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지인은 현재 아파트의 대출을 그대로 남기고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경기도 외곽에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6억 원을 받아 2억 원을 본인 실거주에 투자하고 차액은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고 기존 서울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은 임차인의 월세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베스트 사례가 아닐까.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가 매월 지출하는 원리금 부담을 커버하면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일상을 꾸려가는 건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듯 현재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3. 가족의 삶의 터전이자 추억을 담아내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보자. 앞서 기술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그만큼 나를 포함한 대부분이 잊고 살았던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 집을 1차적 의미, 즉 단순히 나와 나의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울타리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외부에 있어서 몰랐던 것이지 집은 거주용도 및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이와 아내의 생활 터전 그 자체였다. 주변 편의시설, 놀이터, 학교,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과 지내며 얻는 추억들을 담아내는 장소가 집이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집이 주는 안정감, 이로 인한 가정의 평안이 나의 사회생활 및 투자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단편적인 수단으로만 정의하고 바라보기에는 집이 가지는 무형의 가치는 상당하다. 무형의 가치도 함께 계산하고 집을 바라본다면 내 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다. 이전의 나처럼 자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면, 그리고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다면 주거지 이동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로 칭송받는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주식 투자보다 집 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수구 근처에 지은 집이나 호화 주택가에 저택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예외도 있지만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9채의 집은 돈을 벌어준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지음 국일증권 경제연구소 125쪽. 피터 린치도 놀랄만한 제도가 한국엔 하나 더 있지 않은가. 전세라는 제도 말이다. 전세는 속일 수 없는 지표다. 누군가 10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채만 실제 거주할 수 있고 9채는 임대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요자 유입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때를 주목해야 한다. 전세 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안전마진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며, 전세는 실사용 가치가 부여된 만큼 물가 상승분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이상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란 어렵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문제들은 주변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일 뿐, 전세 가격은 다시 물가 상승 속도에 맞춰 올라갈 것이다. 꼭 기억하자. 누구나 매매와 임대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매매는 매수 후 공실로 놓을 수는 있지만 임대는 계약 체결 후 공실로 놓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말이다. 전세라는 유형의 실사용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전세가는 오를 것이고, 이에 매매가 또한 안전 마진을 형성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서울 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큰 연관성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지방이다. 2030년을 정점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은 인구 감소폭이 더 가파를 것이다. 위명제는 시장에 만연해 있고 이미 가격에 반영된 상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벌어질수록 수도권은 이슈가 없어도 수도권 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며 지방도 나름대로 KTX역 주변으로 입지 로데오 상권을 낀 구축단지들이 신축으로 탈바꿈하며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와중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갈지라도 지방에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고 신축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은 더욱더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렵지 않을까? 내가 건설사 관계자라면 지방의 인구가 이탈하는 가운데 지방에 신규 땅을 매입해서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일입지 구축단지를 개발할 것인가? 작년부터 각 지역 A급 입지에 위치한 저층에 오래되고 지분이 많은 주공단지들을 내가 매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초반엔 공시가 1억 원 이슈로 다가갔지만 그건 부차적 이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역사적 저점을 찍었다는 점과 그동안 해당 단지들이 깔고 있는 대지지분과 그 대지지분의 연평균 상승률이 상당했다는 근거로 접근했다. 편견을 버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자 움직이는 사람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이다. 규제를 피해 신축, 오피스텔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규제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이 고급 빌라까지 유효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아파트 또는 재건축 재개발 확정 빌라까지만 보는 게 좋다. 즉 소형 빌라 및 소형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신축을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한다면 원룸형은 반드시 피하자. 원룸은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면 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가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왜 원룸형 상품은 인기가 없을까? 이는 수요자 한정 상품이기 때문이다. 원룸보다는 투룸,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더 많은 수요자를 끌어올 수 있는 법이다. 원룸은 1인 가구를 특정하지만 투룸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 1명을 포함한 3인 가구, 쓰리룸은 원룸, 투룸 수요자를 포함한 대부분 가구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룸, 오피스텔을 대체할 다른 자산들도 굉장히 많으며 진입장벽이 낮기에 언제든 옆에 또 다른 신축이 들어설 수 있다. 여기서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란 빌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시에어하우스 등을 말하며 현재 정부 정책 기조 또한 역세권 소형 주택 공급인 만큼 앞으로 수요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까지 차단이 된 상태인 만큼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주거형 오피스텔 3룸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아파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만큼 입지와 편리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아파트의 경우라면 투자는 유효하다. 부동산 투자 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기. 2. 중개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내게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러나 중개인을 단순히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람 또는 서류 작업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중개인이 이런 눈초리를 과연 모를까? 단숨에 알아보는 법이다. 투자자는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곤 한다. 결국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태가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중개인이기 때문이다. 투자자인 내가 활용했던 팁과 더불어 무주택 실수요자만이 사용 가능한 팁을 섞는다면 나에게
연락을 줄 확률이 배로 늘지 않을까. 우선 주기적으로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방문하고 연락하고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명절 맞이 작은 선물 세트를 사서 직접 전하는 식으로 틈틈이 나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해당 지역 내 물건을 꼭 사고 싶다면 중개소를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음료나 과일이라도 사서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래는 결국 기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2. 부동산에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초보자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방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보를 얻으러 간 것이고 중개사도 정보를 제공하길 원하는 사람인 만큼 우선 질문만 하고 그에 대한 답만 듣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괜찮은 가격대에 나의 집을 마련하러 간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면 투자자에게 갈 물건도 내게 올 수 있다.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없다. 한국 특유의 정을 잘 활용해보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보통이다. 물론 투자자에 비해 중개 수수료는 적게 수취하겠지만 말이다. 참고 투자자는 6번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매도자, 매수자 간 매매 거래 2건, 전월세 거래 2건 추후 매도 시, 매도자, 매수자 간 매매 거래 2건. 물건 찾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정말 살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3. 좋은 매물이 나올 확률을 높여야 한다. 내 집 마련도 전략이다. 좋은 매물이 나올 확률이 10%라면 그 확률 값에 집중하기보다는 모수를 늘리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동일한 10% 확률도 모수를 늘리면 100%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는 단지가 10개이고 좋은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10%라면 1개이지만 단지가 100개가 된다면 같은 10% 확률을 적용하면 10개가 된다. 즉 대상 모수를 10배 키워서 아는 단지를 100개로 늘리면 같은 10% 확률이라도 10개 단지만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확률은 100%가 된다. 100개 단지는 사실 많은 게 아니다. 일주일에 평일 1개, 주말 1개 단지 임장을 꾸준히 1년간 하면 52주이기 때문에 최소 100개는 가능하다. 방문하기 전에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온라인 지도로 보던 길을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걷고 부동산에 들어가 매물도 보자.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아는 만큼 내가 현장에서 중개사를 만나고 매물도 실제로 보며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야 한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파트너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달라고 하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임장을 할 때 녹음기를 켜고 중개사와 나눈 얘기들을 기록하고 해당 세대를 방문해서 양해를 구하고 창밖 풍경과 내부 상태도 모두 기록하자. 집에 돌아와서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고 내가 걸었던 발자취도 온라인 지도를 켜고 따라 그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기억으로 저장해보자. 이런 활동이 1년마다 100개씩 쌓인다면 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3년간 300개 단지를 머릿속 지도에 채워 넣자. 분명 10%의 확률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기회가 찾아올 확률을 높이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잽싸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이렇듯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가? 지금 당장 지도를 펼쳐서 입장할 곳을 탐색하고 주변 정보를 얻고 싶지 않은가? 그리고 곧바로 내일 현장에 나가 중개사와 얘기를 나누고 물건을 보며 그때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싶지 않은가? 그럼 당장 실행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100%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 4.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투자자와 반대로 갈 필요가 있다. 투자는
규제가 있는 곳에 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먼저 찾고 선호하는 상품이라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한정된 자금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대출 등 규제가 적어야 하며 리스크를 줄이려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반대로 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규제 지역 중 입주 물량이 많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실수요자는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만큼 입주 물량 과다에 따른 전월세 가격 하락과 무관하며 대출 측면에서도 유주택자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투자자를 따라 함께 이동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직 많이 보여서 아쉬울 따름이다. 5. 젊을수록 주거지 이동에 제한을 두지 말자. 앞서 얘기했듯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제는 평생 거주지라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 이사를 하면서도 다음 이사 갈 곳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 없을수록 몸이 고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사를 다니며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내가 매수한 집에 직접 거주함으로써 자산 변동성을 이겨내는 실거주 투자다. 모든 자산은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야 달콤한 수익을 준다.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수요 감소로 인한 전월세 가격 하락, 이로 인한 매매가 하락인데 실거주 투자는 해당 리스크를 거주하면서 충분히 해지가 가능하다. 단기 변동성에 의해 가격이 하락할지라도 다시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거주하며 이러한 위험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리스크 해지가 가능할 때까지 몸뚱이를 굴리며 소득을 늘리고 절약, 검소를 생활화하며 종잣돈을 모으는 와중에 여기저기 손품 발품을 팔며 다음 거주지를 탐색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각 결혼, 연차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닌 지역을 선매수하고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면서 자산을 불리고 투자 경험을 쌓고 지역을 이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란 신혼 때는 역세권 편의시설 직주 근접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한창 자라는 시기라면 학군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규제로 인해 주거, 이동의 제약이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이 또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하나둘 풀리는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결혼 7년 차 4번에 이사를 하며 느낀 것이 하나 더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한다는 건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거주하며 상권을 둘러보고 사람들의 동선과 주변 아파트 시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해당 지역의 작은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감내하는 리스크와 경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과정이 없다면 리스크를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경험을 하지 않았기에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어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잃을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주거지 이동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자. 실제 나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주거지 이동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의 첫 집이자 신혼집인 평촌을 중심으로 가로축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낮았던 지역의 분양권을 매수했다. 첫 번째가 경기도 광주였고 두 번째가 인천 송도였다.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음 거주할 주택을 선매수 후 본인 주택을 처분할지 임대를 줄지 결정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본인이 거주 중인 집부터 매도 후 다음 집을 알아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을 높인다. 내 집을 선매도 후 다음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임대로 들어가거나 원하지 않는 지역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와 분양권 매수가 있는데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만 30년 된
구축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새 아파트를 꿈꿨다고 해야 할까? 경기도 광주의 장기 미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입주 시점에 맞춰 평촌집을 반전세 주었다. 그리고 광주로 이사한 뒤에 다음 거주지로 가로축 끝단에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광주에서 2년 거주 후 지금은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 중이다. 지금은 대출 규제로 분양권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규제는 결국 완화될 것이고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 오히려 규제가 많은 곳은 투자자 접근이 불가한 만큼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규제 지역을 보는 것은 어떨까? 6. 대상을 한정하지 말자. 신축, 대단지, 초품화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역세권, 상권이 번영한 곳만 본다면 많은 기회를 놓친다. 좋은 대상을 고르는 눈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좋은 매물이라도 가격이 좋지 않으면 나쁜 매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매물이라도 가격이 좋으면 좋은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 신축을 원한다. 그만큼 내 집이 되기 어려운데도 그 공간을 비집고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많다. A급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구축 아파트와 B급 입지에 위치한 비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시세 상승은 분명 신축부터 시작하여 구축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구축들이 모인 곳의 신축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사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축과 구축으로 나누기 이전의 입지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아파트 이전에 토지가 있는 법이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이다. 신축도 10년이 지나면 구축 아파트 취급을 받는다. 즉 입지적으로 여유에 있는 비역세권 신축 단지가 크게 상승했다면 반대로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역세권 구축 단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의 감가는 커질 것이며 반대로 역세권에 위치한 대지지분이 많은 역세권 단지의 대지지분 가치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모두 다르기에 신축이 먼저 시세 상승을 보이면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구축과 입지가 조금 빠지는 준신축이 신축 단지의 가격에 맞추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 2020년은 준공 3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신축 단지들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던 만큼 2021년은 주변 구축들이 따라붙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갭 메우기. 부동산 투자 시 절대값과 상대값을 이해해야 한다. 절대값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지지분은 우상향하며 아파트 매매가를 자극한다는 사실이다. 지역별, 자산별, 수급과 개발 이슈 등으로 누계 상승값이 아파트에 반영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 A아파트는 2억 원, B아파트는 1억 원의 시세인데 10년을 두고 100%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A는 10년 동안 매년 가격 반영돼 꾸준히 분할하여 100% 상승률을 채우고 B는 9년간 시세 변동이 전혀 없다가 10년 차에 한 번에 100%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바로 지역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소득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A 지역을 찾는 수요자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한 번에 뛸 수 있는 반면에 B 지역은 수요가 줄었는데 일시적인 대규모 공급으로 입주가 끝나는 시기까지 가격이 더디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다른 만큼 어느 한 곳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결국 대체할 후보 지역을 찾게 된다. 모두가 좋은 입지, 좋은 주택에 살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을 찾아야 한다. 즉, 갭 메우기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갭 메우기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역 간 갭
매우기 지역 내 단지 간 갭 매우기 단지 내 평형 간 갭 매우기. 먼저 지역 간 갭을 메우고 그 다음 지역 내 단지 간 갭을 메우고 마지막으로 단지 내 평형 간 갭을 메운다. 이들 현상만 잘 관찰해도 어느 물건이 상대적인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도 있다. 실전 사례. 지역 간 갭 메우기 실제 투자 사례. 평촌 A단지 21평 초록색 vs 산본 B단지 24평 빨간색 시 10년간 비슷한 가격대 흐름을 보이다. 2016년부터 평촌의 가격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평촌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만큼 평촌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찾다가 산본의 B단지를 알게 됐다. 두 개 지역 내 입지 수준이 비슷한 평촌 21평 아파트와 산본 24평 아파트 가격은 약 10년간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평촌 21평 가격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산본 24평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단계 상급지인 평촌을 택하는 것이 맞으나 당시 내겐 그런 개념이 없었다. 또한 평촌 아파트의 매매 전세 차이 금액은 투자 금액을 고려했을 때 산본의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따라서 산본 신도시 24평 구축 물건을 전세 임차인의 전세금에 맞춰 약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수했다. 그러나 그 후로 인근 지역에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매매가 상승은커녕 역전세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산본의 24평 아파트 시세가 제자리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슷한 사례들을 찾고 공부했다. 지역 간 갭이 분명히 메워질 것이란 판단하에 해당 물건을 준공공임 대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조금씩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매 가격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전세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며 투자금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국 두 개 단지의 가격 차이는 4년이 지난 이후부터 좁혀지기 시작했고 산본의 대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하나가 되었다. 5년 3개월간 보유하며 얻은 상승분은 최근 1년 3개월의 시세 상승분 뒤의 차트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먼저 상승한 평촌 A단지와의 가격 격차를 메워갔다고 볼 수 있는 사례다. 지역 내 단지 간 갭 메우기 실제 투자 사례. 창동역 부근 A주공아파트 vs 녹천역 부근 B주공아파트. 2016년 말 창동 주공단지를 매수했다. A아파트를 매수할지 B아파트를 매수할지 고민하던 중 A아파트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 살펴보니 케이블 방송에서 A단지가 소개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갑작스러운 외부 수요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오랫동안 유지된 A와 B의 가격 차이만큼 B의 가격이 다시 붙을 것이라 판단했다. 당시 두 개 단지의 21평형 가격 차이는 평균 2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슈로 두 개 단지의 가격 차이가 6천만 원으로 3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A의 투자금은 커졌고 B에 대한 관심이 잠시 주춤하며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사서 시장 평균가의 임대를 맞춰서 투자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B단지를 공략했다. 좋은 자산은 앞으로도 더 크게 오르는 만큼 한 단계 더 좋은 자산을 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해당 자산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단지 자체의 큰 이슈가 아니라 단순히 외부 수요로 인한 상승인지 따져보고 현재 나의 소득 수준과 종잣돈 규모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금에 맞춰서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잊지 말자. 21년 4월 누적 기준 매매가 상승액은 약 3억 6,100만 원으로 기타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투자금 3,900만 원 대비 약 900% 상승했다. 단지 내 평형 간 갭 메우기 실제 투자 사례. 신봉마을 LG자이
1차 50평 초록색 vs 신봉마을 LG자이 1차 33평 빨간색. 2020년 9월 신봉마을 LG자이 1차 50평 실거래가 평균 6억 2,500만 원, 30평 실거래가 평균 6억 5,066만 원. 비슷한 가격이라면 관리비 문제를 떠나서 한 단계 큰 평수에 거주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이를 이해한다면 30평대 아파트 수요 증가로 30평대 평단가가 급등했을 때 오히려 40평대와 50평대 평단가를 봐야 한다. 최근 추이만 볼 게 아니라 과거 평형별 평단가 차이를 보고 과거의 평형별 가격 차이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현재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했듯 사람은 비슷한 가격이면 한 단계 큰 평수에 거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가 투영된 사례가 과거 상승장 후반부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과거엔 중대형 평수의 가격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큰 조정이 찾아오고 사회 변화로 중대형 선호도가 낮아지며 약 10년간 30평대와 가격 차이를 좁히더니 2020년 3분기에는 동일 단지의 30평대가 50평대 매매가를 역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중형의 시대는 끝났다고 여겼고 누군가는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개별 호수의 대지 지분을 계산해 갈아타거나 투자로 접근했다. 위 갭 매우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는 하나의 지역, 하나의 단지의 과거 가격을 보고 현재 가격을 평가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 지역, 여러 단지, 여러 평형의 과거 가격을 보고 현재 가격을 평가하며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항상 A 대비 B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특정 단지를 콕 찍어서 추천하지 않는 이유. 함부로 지인에게 투자 상품을 추천하면 안 된다. 반대로 남의 말을 듣고 함부로 투자를 해서도 안 된다. 나 또한 지인에게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추천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만큼 추천을 해선 안 된다고 전하는 것뿐이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에도 남의 판단에 따라 움직여 성과가 좋으면 본인 덕분이고 나쁘면 최초 원인 제공자를 탓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마다 살아온 배경,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투자 경험과 체력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값을 투입하고도 누구는 좋은 성과를 내고 누구는 나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현재 자산의 가치가 5이고 실제 가치는 10인데 10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 심한 변동성에 잠시 5 아래로 내려갈 때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7, 8에서 매도한 후 더 치고 올라간 다른 자산을 보고 기회비용 차원에서 실패한 투자라며 탓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전부 시차를 두고 우상향했지만 말이다. 실제 내 사례다. 2017년 남양주 덕소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해 지인의 투자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친한 지인 2명에게 추천한 적이 있다. 다산지구, 미사지구, 강동지구 분양가와 가격 차이를 메울 것이며 대산 임수 평지에 위치해 있고 30년 연식을 향해 가는 대지 지분이 많은 구축이기 때문에 주변 분양 성공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말이다. 당시 매매가 2억 1천만 원, 전세가 1억 9,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명은 주변 신도시 입주로 인해 전세가와 함께 매매가도 잠시 출렁일 때 그 찰나를 견디지 못해 매도를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세는 로열동 기준 4억 원으로 매매가 대비 100% 올랐으나 다른 지역의 상승폭을 놓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은연중에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2억 원의 시세 상승을 올렸다면 잘한 투자가 아닐까. 그 당시 3천만 원밖에 없다던 말은 쏙 빼놓고 강남의 어느 단지가 10억 원 오를 때
2억 원 올랐다며 내 탓을 하는 걸 보고 그 후로는 추천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따라서 어디를 사면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투자처 및 투자 유망지를 오픈하지 말자. 득보다 실이 더 클 테니 말이다.